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죠. 행위와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좀 많이 안 들어오신 듯해서요. 어제 오늘 있었던 조금 안타까웠던 얘기로 그럼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 오늘 아마 뉴스를 보시면서 많이들 좀 서로 마음 아파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그 태풍이 지나가면서 특히 포항 쪽에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오늘 문제가 됐던 사건은 지하 주차장에서 그런 안 좋은 참변이 있었는데 그때 과연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게 혹시나 그 책임을 소장님에게 묻게 될지 않을까 많이들 염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오늘 계속 뉴스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발전될까, 향후 좀 이게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아닐까, 저도 좀 많이 염려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형사적으로나 혹은 민사적으로 이 부분을 누군가 문제 삼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책임들을 괜히 이제 소장님께서 지시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 좀 많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경찰서에서도 일정 부분 조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염려되고 있는 부분은 혹여 이제 사망하신 분들의 유족분들 혹은 유족분들보다도 그 사망보험금이 만약에 지급된다면 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소장님에게 혹여 이제 그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민사적 책임이 나중에 소송으로 발전되는 건 아닐지 좀 염려가 많이 되는데요. 그렇게 소송을 관리 현장에 있으시면서 민사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소송으로 당하시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으시더라고요. 음, 우리가 흔히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됩니다. 우선은 손해배상 소송은 크게 두 가지 종류, 그러니까 돈 내놔라고 하는 종류의 소송이죠. 그건 이제 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저 사면이랑 계약 관계가 있느냐, 저 사면이랑 쓴 계약서가 있느냐에 대해서 그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돈을 달라라고 하는 게 저희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 채무불이행 소송이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거는 계약 관계가 없는 겁니다. 계약 관계가 없을 때 돈 내놔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흔히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부분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 현장에서도 관리사무소장님한테 부여되어 있는 워낙 많은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무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래서 그거를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불법행위 때문에 입주자 등 어떤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얘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관리 현장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런 포항에서 그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들도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 좀 많이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저희가 좀 한번 힘을 모아서 지켜보고 좀 따뜻한 관심을 한번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요. 저희 이제 강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행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좀 종종 나가는데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사실 저도 좀 많이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최대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행위와 관련된 부분도 법령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위와 관련돼서는 법령, 저희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세 가지가 이제 단계화되어져 있는 법령인데 그 법령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서 여전히 어려운 게 행위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와 관련된 우선은 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연달아서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행위 허가는 우선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행위 허가
그리고 행위 신고로 나뉜다라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가와 신고, 뭐 행위 허가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더 복잡한 거, 좀 더 많은 변경을 해야 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좀 더 간단한 거, 좀 더 간단한 사안인 경우에 이제 신고로서 그냥 대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법으로 그 행정법상에서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나뉘냐면 수리를 요하냐 요하지 않냐로 나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허가인 경우에는 뭐 요건을 갖춰서 일단 허가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청이 보고 나서 얘가 이러이러한 요건이 있구나, 이런 요건을 갖춰서 제출했구나라는 걸 판단을 하고 그리고 행정청이 일정 정도의 재량권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게 흔히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하시면 적당할 것 같은데 신고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의 요건만 갖추면 사실은 원칙상의 신고는 무조건 이제 그 신고를 들어줘야 되는 신고를 수리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법령상에서 허가 혹은 신고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런 본질적인 의미의 허가나 신고에 맞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서 좀 다른 디테일하게 좀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느낌상으로는 허가가 좀 더 복잡한 거고 행정청한테 뭔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신다면 신고는 좀 더 간이한 거고 행정청이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무조건 수리해줘야 되는 거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35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허가에 대해서 행위허가 정확하게는 행위허가 및 신고죠. 행위허가 및 신고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나 즉 입주자나 사용자 지금 이제 입주자 등이라고 그냥 총괄되고 있는데요. 입주자 등이나 혹은 관리 주체가 일정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관련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법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느낌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는 거고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이제 법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느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법은 이제 5가지 정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용도의 사용,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정해져 있는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증축, 개축, 대수하는 것, 세 번째는 파손이나 철거하는 것, 네 번째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것,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외에 이제 행위들인 거죠. 이렇게 5가지로 우선은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셔야 될 거는 입주자 등이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뭐 관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어서 뭐 소유자나 아니면 사용자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사용자 뭐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이제 사용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 주체도 이제 신고의 주체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 다만 이제 여기에 입대인은 빠져 있죠. 그래서 입대인가 행위허가의 신고인이 되진 않는다라는 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법령상에서 나와 있는 뭐 행위허가의 대상들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법령상이나 혹은 대통령 영해까지도 나와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크게 6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용도 변경, 개축이나 재축 대수선, 그리고 파손 철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용도 폐지, 증축이나 증설 이렇게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각각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이 사실은 자주 바뀌어요. 기준이 자주 바뀌고 뭐 이게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제 나뉘어져서 각각 구분되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행위허가는 기본적으로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질문들을 관리원장으로부터 받게 되면 이게 행위허가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여쭤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행위허가의 대상이 된다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우선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부터 사실은 먼저 확인을 해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일정 정도 행위허가의 대상이 된다 O 혹은 안 된다 X를 나눌 때 X로 가는 게 이제 경미한 사항들인 거죠. 뭐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경미한 사항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이제 행위허가가 되는 거죠. 행위허가라는 게 만들어지는 이유 자체가
저희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나와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아까도 처음에 이제 세시 수업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의 앞단 부분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일이 발생하였던 거거든요. 즉 건축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건데 이 건축할 때는 건축할 때 이미 건축 허가라는 걸 받고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허가를 내줬던 뭐 특정한 일정 모양의 건축물이 현재는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건축물을 변경하는 행위가 발생을 했고 그 변경을 할 때는 건축할 때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라 라는 게 행위허가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허가에 허가든 신고든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다만 예외적으로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법의 기본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원래는 건축허가처럼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그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관리법의 입장인 거고요. 관련돼서 지금 제가 법령을 따로 소개시켜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행위허가의 허가 혹은 신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금 더 신고의 의미가 그 공동주택관리법상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 우리 법의 35조 1항만 소개하고 있는데 35조 2항은 제가 그냥 구두를 읽어드리면 잠시만요. 제가 지금 따로 적은 부분을 제가 지금 누락했네요. 그 신고의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만 표현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 개정된 그 법령에 보면 이렇게 행여가 신고가 일정 정도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를 이제 수리해야 된다, 하여야만 한다라는 내용을 아예 명시함으로써 신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고는 기본적으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 내용을 법령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게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35조 2항 부분인데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항의 신고, 행위허가 신고죠. 행위 신고죠. 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즉 이제 요건들을 다 구비했다는 거죠. 그런 요건들을 구비하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이 행위 신고라는 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원래는 35조를 조금 더 길게 소개시켜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사실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행위허가 같은 경우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전에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사전에 안 받고 이거를 우선 공사부터 진행하고 우선 변경부터 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뭔가 하려는 경우들도 이제 그런 시도들이 이제 여러 차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도 금지하고 있지만 그 금지하고 있는 방법을 어떻게 금지하고 있냐면 뭐 공사를 하는 업체나 혹은 감리를 하는 업체들한테 그렇게 행위허가가 되지 않았을 때는 공사나 감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시공이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리 주체 등이 행위허가를 하지 않고 만약에 어떤 행위허가 대상의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럴 때는 그런 시공이나 관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아예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행위허가에 대해서 행위허가를 받았나 혹은 신고를 받았나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확인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시공업체나 감리업체한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행위허가 사항이 사전에 해야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후에 행위허가를 받는 거는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쪽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위허가의 대상은 크게 6가지인데 이거를 용도 변경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PPT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그 국토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행위허가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자세하게 규정한 것을 좀 더 보기 쉽게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요 가이드라인은 그냥 뭐 검색창에서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실 때 행위허가 가이드라인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뭐 PDF 파일로 얻어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실 때는 그렇게 검색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은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용도 변경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에 설치됐던 공동주택이나 부대시설 그리고 유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거. 뭐 용도 변경이란 말 그대로의 설명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런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행위허가의 대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허가의 기준상으로서 입주자 전체의 3분의 2의 동의를 현재는 요하고 있고, 물론 이제 신고가 대상이 되는 건 이제 없긴 하지만 아무튼 용도 변경의 대상이 되는 3분의 2의 동의 요건을 요한다라는 부분은 아마 이제 관리 현장에서 용도 변경 관련된 행위허가가 이제 워낙 많이 있으실 테니까요. 이제 이 부분은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좀 안 와닿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뒤에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된 공동주택의 용도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용도 변경이라 하더라도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요거는 이제 허가 대상은 아니고 이제 신고 대상인데 이렇게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그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이제 다른 부대시설이나 아니면 이제 공유가 아닌 다른 복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그 주택법이나 혹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요약된 표를 오른쪽 하단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용도 A를 용도 B로 이제 변경할 때 신고의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조금 혼동되시는 용어들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 제가 그 부분은 지금 PPT 자료에는 넣진 않았는데 뭐 이게 부대시설인지 혹은 뭐 복리시설인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부분들이 조금 좀 애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흔히 이제 복리시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뭐 입주자 등 이제 생활복리를 위해서 제공되는 공동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놀이터나 아니면 유치원 같은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되겠죠. 뭐 아니면 이제 근생시설 같은 것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부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부대해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공동주택에 이제 딸려져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이제 주차장이 가장 대표적인 거가 되겠고, 아니면 관리사무소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 같은 것들, 아니면 우리 아파트 내의 도로들, 그런 것들을 딸려져 있는 부대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흔히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기준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같이 설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령 뭐 지금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인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흔히 이제 놀이터나 유치원 같은 것들을 예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학원이나 근생시설 같은 걸로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만약에 이제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용도 변경 대상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방금 저희가 봤던 것처럼 행위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위 신고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아까도 단서 조항에서 봤지만 주택법에 이제 별도로 그 용도 변경 관련된 부분들을 정하고 있다면 그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퀘스천 2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유치원을 요양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건 가능한가라고 물어본다면 마찬가지 사안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방금 봤던 것처럼 행위신고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다만 이제 이게 복리시설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원 시설이 주택법상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주택단지에 입주 등의 생활복리 또는 거주자 등의 생활복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번 판단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번 부분은 입자 공유에서 부대 시설에 대한 부분들, 방금 저희가 봤던 것들은 복리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봤다면 다음으로 볼 부분들은 부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 시설이나 입자 공유인 복리 시설에 대한 용도 변경 부분을 말씀드리면 허가 기준으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3분의 2 요건 동의를 받아서 주민분들의 입주자들 이제 3분의 2 요건 동의를 받아서 용도를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현재는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종전 이게 언제 아파트가 지어졌는지가 사실은 조금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겠는데요. 2013년 12월 이전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요건들은 다소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뒤쪽에 저희가 따로 이제 그림으로 정리해서 표현드리고 있긴 합니다. 우선 먼저 신고 기준부터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신고 기준에 있어서 지금 시설들이 뭐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할 때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용도의 요건들 가령 2분의 1 혹은 3분의 2 요건들을 갖추고 나서 용도 변경을 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최근에 아마 논란되고 있는 것들이 휴게시설 관련된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휴게시설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근에 뭐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관리 현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잠시만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개정된 법령은 아니고요. 현재는 개정을 앞두고 있는 법령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지만 앞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위한 그러니까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주택건설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데 2020년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휴게시설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보다 이제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필요성들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을 완화해서 이제 뭔가 그 요건을 완화한다는 건 우리 행위여가의 요건을 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그 법령이 현재는 입법 예고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거를 뭐 행위신고 행여가의 요건에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입주민들 동의를 요하지 않고 그냥 입대인만 동의하게 되면 바로 행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건을 변경하고 있는 걸로 앞으로 시행령이 바뀔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관리 현장에서 아마 그렇게 휴게시설에 대한 설치 부분을 조금 뭐 설치해라라고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설치를 앞두고 계신 단지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입주자 3분의 2 동의 행위허가 사항이 그냥 입대의 동의에서 행위 신고로 변경되었고 법령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에 이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위 신고 사항으로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행위허가나 행위신고 대상 자체가 아예 아닌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행위신고 대상 중 경미한 사항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저희가 휴게시설을 포함시켰던 거죠. 그래서 법령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미한, 행위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들 중에서 기존에는 뭐 이렇게 주차장이나 혹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을 10% 범위 내에서 파손 철거 혹은 증축 증설하는 경우에만 그 행위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봤었는데, 그 사항들 중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 휴게시설도 행위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변경됐다는 아니고 앞으로 한 10월, 11월 경에는 변경될 예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 현재는 입법 예고를 하고 있고,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게 돌아가야 돼요.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아마 다다음 달 정도에는 입법 예고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개축이나 재축 그리고 대수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좀 전에 봤던 부분들이 아마 용도 변경 사항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들었던 것 중에 뭐 화단을 갑자기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으셨던 것 같고,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하시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있는 것들이 뭐 증축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파손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개축이나 재축 아니면 대수원 같은 경우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축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이제 뭐 다시 짓는 거고, 재축은 없어진 경우에, 그러니까 일부러 철거한 게 아니라 뭐 자연재해 같은 것들 같은 걸로 이제 없어진 경우에 이제 다시 짓는 것들이죠. 근데 개축이나 재축이나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범위, 그러니까 동일한 뭐 동수나 아니면 면적 같은 경우에 한해서 이제 개축이나 재축이라고 뭐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수원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주요 구조부, 그러니까 뭐 기둥이나 보 같은 것들을 이제 수선 변경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수원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3분의 2 요건을 받아서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다만 이제 뭐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2분의 1도 해당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공동주택이나 아니면은 뭐 부대시설 혹은 공유목리시설 다 동일하게 그런 요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손 철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파손 철거는 뭐 우리 공동주택의 일정 부분들을 없애는 거죠, 말 그대로. 없애는 거는 사실은 없애는 것 자체로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 없앤 후에 증축하거나 혹은 증설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경우들도 더 많이 있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파손 철거하는 행위와 증축 증설하는 행위는 별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혀져 있네요. 그 파손 철거와 증설하는 행위가 연속돼서 이루어지더라도 이거는 각각 개별 행위로서 별도의 행위허가 신고 사항을 받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사용검사도 별도로 받아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로는 야 이거 내가 부시고 바로 새로 지을 거야 라고 하는 행위가 연속되는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이거는 나뉘어져 있는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각각 허가를 미리 받으셔야 되고, 그 허가를 받으시고 공사를 하신 후에는 사용검사까지도 별도로 받으셔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손 철거에 대한 부분들도 뭐 요건 사항으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인 경우에는 입주자 해당 동의 입주자의 이제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공용 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동 입주자의 이제 3분의 1을 받아야 되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비내력벽인 경우에만 이제 2분의 1 동의를 받는 걸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해 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2분의 1로 이제 요건을 조금 더 완화를 하고 있는데요. 뭐 위해 방지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위해 방지는 결국에는 이제 거주민 안전 확보, 그러니까 뭐 요번에 태풍 같은 것들이죠. 그렇게 자연재해나 아니면은 우리 공동주택은 늘 그 노후화를 늘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후화 등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민들 안전 확보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위해 방지라고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위해 방지인 경우에는 우리가 입주민들 요건을 3분의 2가 아니라 뭐 이제 그 해당 동에 거주하면 2분의 1 요건을 받는 걸로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허가 기준하고 달리 좀 신고 기준으로 넘어가 있는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 흔히 이제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파트 동 앞쪽에 이제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계단을 단층 철거 같은 행위들은 이제 입주자 등 동의가 아니라 입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동통신 구내 중개 설비 같은 경우에도 입대의 동의로서 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뭐 부대시설 그리고 공유인 복리시설인 경우에 하선 철거할 때 어떻게 하는지인데요. 기본적으로서 이제 뭐 3분의 2 요건을 요하는 경우, 그러니까 허가인 경우에 이제 3분의 2 요건을 요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고 반면 이제 2분의 1로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이것도 도입된 지가 몇 년 안 됐죠.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택이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수가 이제 부족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주택 좀 큰 평수의 주택을 나눠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공동주택의 이제 내부 공간들을 구분을 해서 또 별도의 현관을 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세대 구분형 세대가 아예 구분되는 그래서 아예 별도의 세대를 꾸릴 수 있게 그렇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 뭐 법령들에서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금 일정 정도의 요건을 당연히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수선이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나눠서 요건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요건들을 아마 들으시면서 어떤 건 3분의 2 혹은 어떤 건 2분의 1 혹은 어떤 건 입대의 동의 이런 걸 다 외우시기는 사실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저도 사실은 이거는 아직도 못 외우고 있고 게다가 이게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건 어렵고 다만 일정 정도의 느낌을 그냥 기억하시고 그런 후에 실제로 그 사항이 닥쳤을 때는 꼼꼼하게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외워놓고 있다가 이거는 3분의 2야 혹은 이건 2분의 1이라고 했다가 이제 잘못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거는 행위허가나 신고를 신청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현행 법령을 참고하셔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용도 폐지 관련된 사항들인데요. 이것도 이제 허가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공시설인지 아니면 부대시설인지에 따라서 요건들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있는 경우가 사실은 용도 변경하고 더불어서 이제 증축중설인 경우죠. 증축중설인 경우에도 아까 이제 뭐 철거의 경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요건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우선은 증축의 경우부터 말씀드리면 뭐 증축이냐 증설이냐에 대한 구분은 뭐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증축은 뭐 쉽게 생각하시면 뭔가 건물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증설은 설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법령상에 조금 더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그냥 읽어드리자면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을 늘리는 행위다. 라고 건축법 시행령상에 현재 나와 있고요. 반면 이제 증설은 증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증축과 증설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있고요. 증축에 대한 부분들은 이 허가 기준으로서 증축 계획을 사업 계획으로 승인받은 경우에 증축하려면은 그게 이제 사업 계획 승인받은 법인에 해당해야 되고 뭐 그런 일정 정도의 요건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요 가이드라인을 하나하나 이제 읽어드리는 건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요건이 워낙 디테일하게 규정되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어디를 찾아보면 나오겠다라는 감을 갖고 계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증축 증설인 경우에도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상에 나뉘어져서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분명하게 행위허가나 신고 신청을 하실 때는 이 가이드라인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 부분은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뒤 부분은 이제 부대시설이나 공유인 복리시설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구분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을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절차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라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차는 흔히 이제 뭐 신청하기 전 절차와 신청한 후의 절차라고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청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게 허가나 신고인지 혹은 아니면 아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서 신청이나 신고 사항인지 보시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입주자 등이나 혹은 관리 주체가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어떤 서류들을 필요로 하는지는 그 행위 허가 대상이 6가지에 따라서 각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뉘어져 있는 신청 허가 서류들을 각 구비하셔서 허가나 신고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사를 진행하시면 되고 그런 후에는 그 확실하게 공사가 끝나고 나서 사용검사를 한 번 더 받으셔야 되는데 이 사용검사를 통해서 행위 허가나 신고에 따라서 그거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받는 그런 사용검사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적합하게 된다면 신청이나 신고가 수리가 이제 취소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Q&A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신고나 행위 허가나 혹은 신고 사항들이 조금 좀 어렵게 규정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거는 Q&A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같이 담아놨는데 1번이나 2번 부분은 제가 아까 용도 변경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이어서 간단히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3번 부분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놀이터를 이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2006년에 사용검사를 받아서 그 이후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가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용도 변경에 관련 우선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용도 변경에 관련된 사항이구나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 사항은 여기 아파트에 설치되어져 있는 놀이터에 관련된 부분 아까 놀이터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놀이터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셔서 그 놀이터에 관련된 부분은 요 법령상에 나와 있는 부분 아까 가이드라인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3분의 2의 동의 요건을 받아서 요거는 부대시설이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요 2006년에 사용검사 받았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제가 아까 2013년 12월 이전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2013년 12월 13일 이전에 그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2006년이면 그 이전이죠.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라면 그 이전에 설치됐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퀘스천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 만들어진 아파트예요. 테니스장을 마찬가지로 이제 주차장으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번 부분은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이제 용도 변경 사항이죠. 이 용도 변경 같은 사항에도 전체 입주자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그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화단이 조경시설이고 주차장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적합한지를 판단받아서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행위 신고를 통해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요 말씀드린 것 중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있는데 제가 PPT상에 아마 누락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경미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조금 잘 안 보이시더라도 검령을 일부러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네요. 우선은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경미한 사항 부분은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우리 수업 시작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위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되냐, 오냐, 행위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안 되냐, X냐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분이 되는 지점이 바로 경미한 사항인지 아닌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행위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미한 사항이 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제가 구두로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미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시행령에서 분명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현재 이제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경미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정말 딱 들으면 정말 어떤 거를 작은 부분을 바꾼다, 교체한다 라는 부분을 사실은 경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시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창틀이나 문틀의 교체, 마감재의 교체, 배관 설비의 교체, 난방 방식의 변경. 물론 이제 난방 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논란이 있어서 최근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긴 했지만요. 요거는 아직은 입법 예고만 되어 있고 바뀌진 않은 사항이어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 폐기물 보관 시설의 교체, 수목의 교체, 운동 시설의 교체 이렇게 일정 정도 작은 부분의 교체를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아예 이제 행위허가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 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행위 신고 사항 중에서도 경미한 사항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즉 이게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행위 신고 사항으로서 일정 정도 부분 그러니까 아예 행위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행위 신고는 받아야 되는 경미한 사항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국토부령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부분 그 면적의 10% 정도 부분을 파손 철거 또는 증축 증설하는 경우에 경미한 사항으로서 행위 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방금 제가 시행령 그 입법 예고안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잠시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행위 신고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고 신고 사항 중에 이제 경미한 사항들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면적 규모의 10% 범위 내에서 파손 철거 혹은 증축 증설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행위 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각각 이제 어떤 시설들이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장이나 조경시설, 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입주자 집회소 등등을 이제 예시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근로자 휴게 시설도 들어오는 걸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또 어떤 사항들이 있냐면 담장 같은 경우 아니면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혹은 자전거 보관소 아니면 우리 이제 재활용장 그러니까 폐기물 보관 시설 아니면 재활용품 분류 보관 시설 택배 보관함, 우편함, 주민운동 시설 이런 것들을 요거는 교체가 아니라 파손이나 철거 혹은 증축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게 면적의 10%포인트 범위 내라면 요거는 행위 신고 사항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제 경미한 사항으로서 동일하게 표현되어져 있다 보니까 요게 행위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예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행위 신고 대상이 되는 건지가 조금 좀 관리 현장에서 혼동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록 동일한 용어, 경미한 사항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게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건 기억하고 계셔서 어떤 일정 정도를 바꾸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경미한 행위로서 행위 신고나 행위허가 대상이 행위허가 대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걸 아예 뭔가 파손 철거 혹은 증축 증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거라면 그거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행위 신고 대상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아무튼 이번 PPT에 좀 누락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누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이드라인 상에 명백한 이제 기준들이 좀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들을 평소에 사실은 그걸 모두 다 숙지하고 계실 필요는 없지만 행위허가나 신고 대상 같은 우리 건축물이나 혹은 설비를 변경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우리 그 행위허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신 후에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게 관리 현장에서는 혼선 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뭐 5분 정도 이른 시간이긴 한데요. 행위허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마쳤고요. 제가 아마 조금 설명을 하면서 허가 신고 부분을 혼동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실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법령들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기억했을 때의 법령을 먼저 말씀드렸던 경우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신청을 하실 때는 우리 현행 법령에 맞춰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도 이게 2001년 작년에 나온 거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번거로우시더라도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직접 보시면서 한번은 이건 현행 법령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시부터 진행해서 앞쪽에 뭐 제가 관리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뒤쪽에 그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 설명을 일단은 마쳤고요. 뭐 추가적으로 더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PPT를 통해서 그 제 연락처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제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뭐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또 뭐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되셔야 될 부분들도 좀 있으실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면 제 메일 주소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시간 뭐 한 일주일 정도 기한 내에는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한 맞춰서 답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시간 동안 뭐 어제 오늘 또 이제 태풍 때문에 많이들 정신 없으셨을 텐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장혁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